안녕하세요. 그림 읽기 각기입니다. 이용준 선생의 화인열전 관아제 조영석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의 반쪽이 선비정신이죠. 그리고 다른 쪽은 사실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관아제라는 이 세 글자는 호예요. 능호관, 이인상, 매월당, 김시습, 호생관, 채북, 이렇게 호를 세 글자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관아제는 볼관자에 나자 그리고 집 제자인데요.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집 이런 뜻이고, 실제 본인의 당호, 그러니까 집 이름도 관아제라고 썼대요. 예.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당호나 좌우명 그 정도에 그치진 않죠. 진짜 이 조영석 선생은 항상 자기를 살피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조영석의 선비 정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4대부 선비니까 집안 내력부터 좀 봐야겠죠. 일단 관아제 조영석 선생은 1686년 숙종 12년 종칠품 직장 조해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문벌은 이제 내세울 만한 조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조 때 수양대군한테 등 돌린 생육신이라고 아시죠? 예. 그 중에 한 분인 조여라는 분이 이제 바로 위에 7대조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조봉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노론의 이제 영수였던 청음 김상은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조봉원은 청음의 손자 셋을도 가르쳤대요. 그리고 조영석의 큰형인 조영복은 김상은의 아들인 김창협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조영석은 김창협의 처남인 이희조를 스승으로 모셨고, 그리고 그 이희조 스승의 동생인 이하조의 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사천 이병헌, 그리고 재상으로 아주 유명하죠. 지수제 유첩기, 그리고 다음 편에 얘기할 겸재 정선, 이런 분들과 어울려서 지냈다고 하네요. 주변이 완전 온통 다 잘 나가는 노론 집안이었어요. 예. 노론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는 막 다 나쁜 놈으로만 주로 나오는데, 당색을 막론하고 권력에 욕심 안 내고 진짜 선비같이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석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도판 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배 중인 큰형님 조영복이죠. 큰형님을 찾아가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조영석이 4남 1녀 중 막내였는데 14세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다행히 큰형이 좀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돌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1721년에 신임사화라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이제 노론들이 한번 숙청을 당해요. 그때 큰형님이 유배를 갑니다. 조영석도 그때 좀 미간 말찍이지만 작은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미련 없이 던져버리죠. 그리고 유배 중인 형님을 찾아가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일단 한번 그림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앞에서 공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초상화를 아주 잘 그리는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른 도판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 형 조영복은 꽤 출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관복을 입은 제대로 된 초상화도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진재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화공이었어요. 도화서의 전문 그림꾼이요.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확실히 좀 정확하고 화려하고 세련됐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왼편에 유배지에서 동생 관아제 조영석이 그린 그림은 좀 어떻습니까? 좀 은은하죠.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보통 초상화는 손을 도포 안에 넣는데, 저렇게 손가락 마디까지 리얼하게 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진짜 완전히 똑같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른쪽은 당대 최고 그림 기술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은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유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전혀 뒤처지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왼쪽에 이 그림 말고도 이제 몇 점의 더 초상화가 있는데,
관아제 조영석은 이 초상화로 인해서 화명을 얻습니다. 그림 잘 그린다고 소문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이 다시 실권을 잡고 형 조영복도 유배에서 풀려나서 조정에 복귀하고 조영석도 다시 관직을 얻습니다. 1735년 조영석이 의령 현감으로 갔을 때 조정에서 세조 어진을 중모하게 되는데, 중모가 뭐냐면 선대 임금 초상화를, 그 어진이라고 하죠. 그걸 주기적으로 다시 그려요. 예, 종묘에 모시는 용도로 쓰는 그걸. 자,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그 사업을.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할 사람들을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시 의령 현감으로 있던 관아제 조영석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왼편에 있는 이 형 초상화 있죠. 이 초상화에 대한 소문과 명성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의령 현감 서울로 빨리 올라가라는 이제 어명이 떨어지죠. 근데 관아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계속 어명을 쌩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해요. 큰일 날 일이죠. 자기는 사대부 선비라서 학문이나 덕행으로 세상에 인정받아야지, 뭐 화원, 환쟁이들이 하는 그림 그리는 일, 이런 걸로 등명, 명성을 얻을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선비의 고집입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나를 환쟁이 취급하는 그런 어명은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뭐 이런 거죠. 이거 잘못하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엄청난 깡이죠. 그래서 어명을 어긴 죄로 강제로 끌려 올라와서 옥에 갇혀요. 가볍지만 국문까지 받습니다. 뭐 그래도 끝내 붓을 들진 않죠. 근데 이제 영조 임금이 참 대단한 게, 그렇게 해서 파직은 하지만 뭐 더 이상 꾸짖진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뭐 어명을 어긴 게 잘못이다, 아니면 뭐 절개가 대단하다 하는 그런 논쟁이 당시 그 선비 유림들 사이에서 막 불붙고 일어나면서 일약 전국구 스타가 돼요. 그리고 관아제는 한동안은 아예 그냥 붓을 놔버립니다. 이게 이제 요즘 관점으로 보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선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겨요. 이번에는 이제 숙종, 그죠? 숙종이면 현재 임금이 영조의 아버지잖아요. 숙종의 어진을 이제 다시 그려야 하는 그런 미션이 떨어져요. 근데 대신 이제 그 조영석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직접 붓은 안 잡아도 되니까 감독관을 시켜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명을 받죠. 그러면서 영조가 이런 말을 했대요.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다르게 그리는 건 화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불효가 되느니라 라고 엄명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나한테 누가 생기니까 똑바로 하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감독관을 하는데 이게 또 일이 꼬여요. 그래서 관아제가 직접 붓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요. 근데 그때도 영조하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엔 붓을 안 잡겠다고 거절을 했고, 뭐 주변에서 뭐 방자다 어쩌다 막 추궁하고 난리가 났는데 영조는 그냥 놔둡니다. 참 영조도 훌륭한 임금이고 관아제 조영석도 어마어마한 고집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즘 관점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이런 게 바로 선비의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리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형 조영복의 초상을 통해서 당시 초상화로 드물게 사대부가 초상화를 잘 그린다는 그런 대단한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도판 2번을 보시면은 이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산수화죠. 그 관아제 조영석도 공제처럼 이렇게 따로 뭐 그림 스승을 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그림이요, 중국 화보,
중국 화보를 보고 열심히 따라 그렸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림 공부를 해 나갔죠. 그리고 형이 그 동지사라고 하죠.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 온 경험도 있어서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좋은 화보들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죠. 예. 자, 다음 그림은 앞에서 보셨던 그 도판 2번 중국 화보를 보고 베끼면서 연습한 그 그림하고 같이 친구 김상이라는 분한테 이별 선물로 준 그림이래요. 관아재는 그림으로 명성이 높아서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많이 졸랐대요. 예, 근데 좀처럼 붓을 들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친구와 이제 당분간 못 본다는 그 어떤 석별의 아쉬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준 모양인데 제목은 행주도라고 합니다. 행주도. 배가 가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살짝 대각선으로 어느 정도 운동감이 있죠. 예. 그런데 반대 여기 그 건너편에 그죠? 안개 낀 조용한 산의 표현이 또 묵직한 안정감을 준다고 이렇게 평을 하네요. 자, 도판 6번은 산수 인물도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되면 인물이 준지 산수가 준지 인물이 주 같죠, 아무래도. 예. 관아재는 앞에서 그 초산화 실력 보셨듯이 산수화보다는 인물화 쪽에서 기량을 발휘했대요. 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 심재라는 분이 쓴 송천필담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대요. 관아재가 겸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데, 겸재는 산수화로 유명한 정선을 얘기하죠. 만약 만리강산을 그리게 하여 필력이 웅원하고 기세가 흐르는 듯하는 데서는 제가 그대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겸재가 관아재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대요. 그리고 둘이 되게 친했답니다. 터럭 하나 머리카락까지 정교하게 그리는 데에서는 그대, 그러니까 정선이죠. 그대가 저한테 양보해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인물화를 잘 그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은근히 내세웠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 도판은 왼편은 41살 때 그린 그림이고 오른편은 67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둘 다 뭐 까치 그림이죠.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목을 움츠리고 우는 모습이 훨씬 더 긴장감 있죠. 그죠? 좀 완숙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까치 그림은 중국 도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열심히 그림 그릴 때 기본으로 삼는 그 중국 도판에는 까치 그림이 없습니다. 중국에선 까치를 안 그린대요. 까치는 우리 생활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그죠? 우리 민족하고 친한 새죠. 뭐 상상의 이상적인 도상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사생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관아재 조영석이 보통 선비화가들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아주 문제작인데요. 도판 7번 어선도라고 합니다. 어선도. 가로 세로 한 40cm 조금 안 되는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니고 일종의 속화죠. 자, 어선 위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 위에 어부가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왼편에 이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입을 실에 물고 꼬고 있죠. 그물을 고치려고. 예. 그리고 이분은 아내래요, 여자. 예. 이쪽에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물을 손질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늙은 노모인 것 같아요. 손주를 얻고 있는데 손주 팔다리가 좀 팔랑팔랑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예. 뒤에 엎여서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그 반상, 아주 진한 먹선으로 정확하게 그린 이 반상 위에 단정하게 놓여있는 그릇을 보십시오. 물결이 아주 잔잔한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결 잔잔하고 평화로운 어떤 강가인지 바다인지 어부 가족의 일상이죠. 예.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양화, 특히 유화는
그리면서 자꾸 고칠 수 있어요. 예. 근데 먹으로 그리는 동양화는 선 하나 틀리면 처음부터 다 다십니다. 그러니까 짧은 먹선으로 이렇게 실수 없이 감정이 섞여 있는 표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면 대단한 숙련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아주 대감시관이었던 표암 강세왕은 이 그림 옆에 있는 요 작은 글씨 있죠? 예, 이거는 나중에 강세왕이 써놓은 평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자, 뭐라고 써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아제의 그림은 우리 해동에서 제일이요. 인물하는 관아제 그림에서 제일이며 이 그림은 관아제 그림에서 제일이다. 내가 일찍이 수십 년 전에 이 그림을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그림입니다.